일반고등학교 이지민입니다. 저는 오늘 윤리와 사상 교과에서 사회사상 단원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상사회 파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이상사회, 동서양의 이상사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사회는 인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모습의 사회를 말합니다.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이제 동서양의 이상사회를 볼 건데, 첫 번째로는 공자의 대동사회입니다. 이 공자의 대동사회는 현명하고 유능하다면 누구나 등용이 되는 신분적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말했습니다. 또 사회적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는 도덕적 공동체를 공자는 대동사회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자의 소국과민 사회인데, 이 소국과민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소국과민은 나라가 작고 백성이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나라가 작고 백성이 적은 그런 사회를 이상사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회는 인위적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소박한 삶을 사는 사회를 말했습니다. 운명의 이기에 관심이 없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물과 같은 무위의 삶을 사는 사회, 인위적 제도와 규범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회를 노자는 이상사회라고 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위적 제도와 규범에서 벗어나 이런 말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동양의 이상사회는 이걸로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 이제 서양의 이상사회인데 먼저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부터 보겠습니다.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선의 이데아. 그 이제 앞에 단원에서 플라톤의 세상을 배울 때 나올 텐데, 선의 이데아에 관한 인식과 실현이 가능한 철인이 다스리는 국가를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 즉 이상사회라고 봤는데, 이 철인이라는 걸 알려면 플라톤이 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배웠었는데 그걸 한번 다시 봐야겠죠. 플라톤은 무조건 이 삼각형 그림 나오죠. 플라톤은 사회를 생산자와 수호자 그리고 통치자가 구성한다고 봤어요. 이 각각의 사람들은 생산자는 절제의 덕, 수호자는 용기의 덕,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가졌죠. 그리고 이 절제의 덕은 수호자와 통치자, 생산자 모두가 가져야 되죠. 왜냐면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지. 여기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남의 역할을 넘보지 않는 절제의 덕은 모두가 가져야 하고, 이 세 가지의 덕이 조화를 이루면 정의의 덕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리고 이 통치자는 수호자 중에서 엄격한 선발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데, 이 통치자를 철인이라고 했어요. 통치자는 철학자가 해야 된다고 봤고, 그 통치자를 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통치자는 사유재산을 소유하거나 가족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사유재산을 소유하거나 가족을 이루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제대로 된 통치를 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가 됐고, 다음은 모어 유토피아입니다. 이 모어 유토피아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소유와 생산에서 완전한 평등을 이룬 도덕적 사회를 말합니다. 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 잉여 생산에 대한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으며 정신적 자유와 문화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모어는 유토피아라고 부르고 이상사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입니다. 여기서는 공산사회라는 점에 우선 주목을 해주고, 이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는 생산수단의 공유로 비인간적인 사회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 비인간적인 사회적 모순은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것들이겠죠. 이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는 사유재산과
계급이 소멸하고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말했어요. 이 사회주산 계급에 플러스 공산사회는 뭐가 없다고 봤냐면 세 개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세 개. 뭐냐면 사유재산, 계급, 그리고 국가. 그래서 공산 국가가 아니라 사회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세 개가 없는 사회를 마르크스는 이상사회라고 여겼습니다. 또 이 공산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평등한 사회를 마르크스 공산사회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통합사회,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 배울 때 뭐 능력에 의한 분배 기준, 업적에 의한 분배 기준, 필요에 의한 분배 기준 이렇게 배우죠. 그 능력과 필요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그럼 내가 만약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야. 능력은 부족한데 필요는 큰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건데 그러면 약간 불공평한 게 아닌가? 왜 평등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르크스의 그 원문을 읽어보면 되는데 마르크스의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구분이 사라져서 노동 그 자체가 삶의 욕구가 되는 사회이다. 그곳은 생산력이 고도로 성장하여 집단적인 부의 원천이 풍요롭다. 마침내 각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은 하기 싫은 것 이게 아니라 노동 그 자체가 삶의 욕구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이 사라져 억압과 착취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약간 이 유토피아랑 공산사회가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유토피아 원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어의 원문 한번 읽어보면 초승달 모양의 섬 유토피아에는 같은 말과 비슷한 풍습, 시설, 법률을 가진 54개의 마을이 있다. 그곳의 시민들에게는 빈곤도 없고 사치나 낭비도 없다. 이 섬의 성인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생산적 노동에 종사한다. 노동은 매일 6시간으로 제한되고 8시간 잠자고 남은 시간은 정신적 오락이나 연구에 사용한다. 집집마다 열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거는 일이 절대로 없다. 왜냐하면 집안에 들어간들 어느 개인의 소유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의 시민들은 10년마다 제비를 뽑아 집을 교환한다.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뭐의 유토피아랑 마르크스 공산사회에 대한 원문을 한번 잘 읽어보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렇게 보면 둘 다 사유재산도 없고 약간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서는 이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라는 말을 했고 모의 유토피아는 정신적 자유와 문화생활을 누린다. 이 말은 각자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유토피아만 한 말, 공산사회만 한 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롤스의 질서 정연한 사회입니다. 이 롤스의 질서 정연한 사회는 구성원의 선을 증진해주면서도 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구시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 공적 정의관이란 다수의 정의관인데 그러니까 모두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관을 말합니다.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조건으로 정의의 원칙을 제안을 했어요. 이 정의의 원칙이 뭐냐? 자, 정의의 원칙. 이 과정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원초적 입장에 얘는 가상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두 이런 장막을 쓰고 있어. 무지의 장막을 쓰고 있어요. 이 무지의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모르냐 하면 첫 번째로 선천적 재능, 두 번째로 사회적 배경을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갖고 태어날지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또 어떤 국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 상황에서 합의와 계약을 맺게 돼요. 사회적 재화를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이때 최소 극대화의 원리에 입각해서 합의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 몰라. 내가 태어났을 때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먼저 생각할까요? 내가 많은 것을 갖고 태어났을 때의 상황을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일 상황을 생각을 할까요? 거지였을 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그러면 부자였을 때 얼마나 더 많은 부를 갖게 될까? 이거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지여도 이 정도는 갖고 태어나야지 약간 이런 걸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일 때 상황이 최소일 때 어느 이득이 극대화되게 합의나 계약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의의 원칙이 등장하는데 이 정의의 원칙은 제1원칙과 제2원칙으로 나뉘는데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제2원칙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 허용 조건. 정의의 원칙 제1원칙은 사회가 평등한 자유가 있는 사회여야 한다 이런 뜻이고 제2원칙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 허용 조건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을 허용해주는 조건에 대해서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 원칙 첫 번째로 차등의 원칙 두 번째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은 그 사회가 공정하게 기회가 모두에게 동등한 사회여야 한다는 거고 차등의 원칙은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 되죠. 최소수혜자에게 유리한 불평등은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불평등은 허용해주는 조건을 만든 겁니다. 이게 롤스의 정의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6가지 이상 사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자의 대동사회, 노자의 소국가민 사회,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 모어의 유토피아,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롤스의 질서정연한 사회 이렇게 6가지를 알아봤는데 이상사회 파트가 아마 그 윤리의 사상 교과 뒷파트 중에는 가장 쉬운 파트일 거예요. 그런 만큼 한 번에 제대로 공부하고 모두 좋은 성적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